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259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절차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행정 절차의 개념부터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요. 예, 넓은 의미의 행정 절차는 이 행정의 전반 과정, 전 과정, 그죠? 행정 조사부터 해가지고 행정 집행까지 이르는 모든 과정에 대한 거를 말하는 거고요. 좁은 의미의 행정 절차는 행정 작용, 그러니까 행정입법, 행정계획, 행정행위, 행정 지도과 같은 행정 작용들을 지금까지 공부해 왔잖아요. 이 행정작용의 사전 절차를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장 좁은 의미의 행정 절차는 그 중에서 처분의 사전 절차를 얘기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행정 절차의 기능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존중, 민주주의 실현, 법치주의 보장, 행정 능률의 실현, 행정에 대한 사전 통제를 얘기했고요. 규율 체계로 오늘날에 있어서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행정절차법이 제정돼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법은 그 처분에 관한 조항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좁은 의미의 행정절차를 규정하기는 했지만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처분에 관한 절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재에는 순수하게 절차법 중심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라고 했지만은 제가 지난 시간에 조금 설명을 했죠. 실체법적 규정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체법적 규정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재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 그 다음부터는 약간 좀 중요한 테마죠. 행정절차법의 이 3조 1항에서요. 행정절차법 3조 1항에서 행정절차법이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이면서 기본법이라는 것을 선언했고, 다만 이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쵸. 특별법 우선에 따라서 그쪽 규정이 적용이 되겠죠. 2항이 오히려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2항이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9개가 있고요. 그리고 9번째가 또 중요한데, 병역법에 따른 징집, 소지,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 인정, 귀화, 공무원의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와 그 밖의 처분 또는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 조정, 중재, 제정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는 사항으로서죠. and라는 말입니다. 예,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이 배제가 되는데, 다시 또 대통령으로 정해진 사항은 이 주 2에 있는 거죠. 예, 그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262페이지입니다. 예, 판례는 이제 되도록이면 행정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될 것을 요구하고 있고, 행정 절차보다 더 엄격한 절차가 있으면 또 그 절차를 또 지키도록 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판례들을 읽으면은 판례의 대략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다. 되도록이면 행정절차법이 널리 적용되고, 그죠? 적용되지 않더라도 특별한 행정절차가 있으면 그걸 또 적용하게끔, 되도록이면. 그런 관점에서 262페이지에 있는 판례 4개를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통칙적 규정으로서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투명성,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 송달에 관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송달에 관한 얘기는 이미 처분의 효력 발생 요건에서 설명을 이미 해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생략하고요. 처분 절차에 관해서도 이제 크게 처분 절차를 2가지 부류로 나눴다고 그랬잖아요. 신청에 의한 처분하고 당사자에게 의문을 가하거나 권익을 제한한다. 권익 제한, 의무 부과 이렇게 좀 알아두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공통사항이 있겠죠. 그래서 처분 기준의 설정, 공표, 처분의 이유 제시, 그 다음에 처분의 방식으로 서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처분의 정정, 신청에 의한 처분에 관해서 신청 절차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처리기간의 설정 공표제도, 정해진 처리기간은 단속 규정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판례가. 그 다음에 침입적 처분에 관해서는 특별히 처분의 사전 통지와 생략, 그 다음에 의견 청취. 신고 절차는 이거는 전형적인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흠이 없을 것, 필요한 구비 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그 밖에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성의 요건을 적합하기만 하면 행정청에 도달할 때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행정상의 입법 예고, 이 입법 예고가 이게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돼 있다라는 거, 예외적인 것들 몇 가지가 있죠. 눈여겨보시면은 나중에 혹시 선택형 시험을 볼 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 행정절차법이 작년 12월 말에 개정이 돼서 이 예고되는 내용이 주요 내용뿐만 아니라 또는 전문으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공고 방법도 간보 또는 정보 제공 시스템이죠. 네. 그리고 부가적으로 인터넷 신문 방송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 절차가 있고요. 그리고 40일이 보통 기간이고, 의견 제출 절차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예고도 과거에는, 행정예고의 대상은 이제 정책, 제도, 계획인데, 과거에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행정상의 입법예고처럼 네거티브 방식으로 작년 12월 달에 규정이 변경이 돼서 이제는 더 넓어진 걸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대상이 넓어진 거다. 그 다음에 행정지도에 관한 2개의 조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이게 뭐하고 문제가 됐냐면 행정규제 법정주의 중에서 위인고시의 문제죠. 요거는 법규명령,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론에서 설명한 거를 잘 상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지난 시간에 대략 그런 얘기를 했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행정절차법을 전반적으로 훑었다고 하면은, 오늘은 그 중에서 중요한 3개, 우리 행정절차법의 3가지 기둥이라고 생각되는 주요 행정절차. 첫 번째, 처분기준의 설정 공표제도, 2번째, 이유제시제도, 3번째, 의견청취제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분기준의 설정 공표제도입니다. 먼저 행정절차법 제20조에서는 처분 절차와 관련해서 처분기준의 설정 공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자, 일단 조문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 기준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처분 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당해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표하지 않을 수 있고, 당사자 등은 공표된 처분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3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한 반 정도는, 지금의 내용의 한 반 정도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행정규칙이나, 그쵸? 제재적 처분 기준에 관한, 그죠? 뭐죠?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론 중에서 판례가 보는, 그 제재적 처분 기준에서 이미 설명을 상당 부분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오늘 하는 강의는 빨리 캐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요. 자, 어떤 일반 음식점에서요. 그쵸? 청소년에게 소주 1병을 판 경우하고, 그죠? 청소년 2명에게 소주 2병을 판 경우하고, 청소년 3명에게 소주 3병을 각각 1명씩 판 경우하고, 소주 4병을 판 경우, 4명한테. 그리고 법은 영업정지 6개월 이하 및 영업 취소를 하도록 이렇게 재량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상상해 보세요.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처분을 하냐고요. 아무런 기준이 없으면 어떤 담당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행정청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유사한 위반 행위를 했어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행정의 상대방에게로서는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 위반을 주장하게 되고, 그죠? 담당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도, 담당하는 행정청 입장에서도 어찌할 바를 잘 모르겠죠. 본인들도 괴로울 거예요, 그죠? 뭐, 사건이 생길 때마다 임의로, 자의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 처분 기준을 이렇게 제재적 처분 기준과 같은 재량 준칙이라고 합니다. 이런 재량 준칙을 미리 약속해 놓으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해소가 됩니다. 그죠?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재량 준칙 또는 이 처분 기준에 대한 약속을 예규나 훈령에 기재해 놓으면 되는 거죠. 자기네들끼리만 지키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런데 그 형식을 혹시 대통령령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형식을 혹시 불용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문제죠. 형식의 과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론이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기억나시나요? 네. 근데 그거는요, 그때까지 설명은 이 제재적 처분을 어떻게 할 거냐의 관점에서만 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일반 국민에게 그것을 공표한다면,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준다면, 만들어야 되고 또 만든 것을 알려준다면, 만약에 어떤 음식점 주인이, 그죠? 음식점 주인이 미성년자 한 명에게 소주 한 병을 팔으면, 나는 영업정지 1개월을, 대략 영업정지 1개월을 받겠구나 라는 예측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죠? 지금까지 설명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안 했던 거죠, 제가. 예측 가능성이나 법적인 안정성, 이 관점에서 그 설명을 하진 않았잖아요. 그거를 행정 절차법적으로 규율해보겠다라고 상상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이거는 아마 원래 그 단초는 미국법에서 시작했다고 그래요. 단초는 미국법에서 시작했는데 그거를 규정화한 거는 일본의 행정절차법이었고요. 그거를 의무화한 건 우리나라가 아마 세계 최초일 겁니다. 근데 이게 꼭 좋은 제도인 건지 나쁜 제도인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거를 그러니까 처분 기준을 너무 촘촘하게 만들어서요. 너무 촘촘하게 만들어서 엄격하게 공표하라고 하면은 입법자가 재량 행위로 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어긋날 수가 있는 거죠. 재량이가 아닌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그죠? 너무 느슨하거나 아예 안 만들면은 아까 같은 행정의 투명성이라든지 예측 가능성이 또 훼손이 되겠죠. 그래서 양자 사이에 좀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거의 사건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사고예요. 자, 어떤 사람이 말해요. 처분을 받았어요. 제재적 처분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행정절차법의 처분 기준에 설정 공표 제도가 있는 거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나한테 적용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왔던 거죠. 그래서 처분 기준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떻게 삼라만상을 다 행정청에서 미리미리 다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 만들어져 있는 경우도 있겠죠. 네. 그래서 처분을 받았는데 이 조문을 들이대고 항변을 하는 거, 주장을 하는 거죠. 제재적 처분 기준은 내가 받았는데 처분 기준이 미리 돼 있었어야 되는데 처분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채로 내가 제재적 처분 받았으니까 이 처분은 취소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를 지금까지는 생각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법정에서 주장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생기고 있고, 지금 대법원에
아주 어려운 사건 하나가 계류돼 있습니다. 아직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이 굉장히 법리적으로 골치 아플 거고, 그리고 판례가 조만간 정리해 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 판례가 안 나왔으니까, 임박은 했지만 아직 안 나왔으니까, 예. 혹시 여러분들 변호사 시험 보기 전에 나오게 되면은 그 판례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라고 생각하시고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잘 주시하고 있다가요. 자, 그러면은 일단 처분 기준이 뭐냐? 어떤 처분 기준을 설정 공표해야 되는 거냐에 관한 첫 번째 이슈죠. 일단 행정절차법의 규정은 필요한 처분 기준을 설정 공표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가 이게 필요한 거냐? 알 수가 없죠. 조문만으로는 불확정 개념이니까. 해당 처분의 법적 성질, 특히 일반 국민의 이해관계와의 관련성 여부와 그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자, 재량 기준은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겠죠. 재량 기준은 원래 재량 기준을 염두에 두고서 이 행정절차법이 만들어졌겠죠. 그러니까 재량 기준은 당연한데, 이 해석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간소화 규칙, 이거는 어떠냐?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공표 의무의 대상이 될 것 같다. 이런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부관 중에서 본체가 되는 인허가 여부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부관도 있잖아요. 그런 부관은 부관의 기준에 대해서는 설정 공표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 공표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냐? 또 쟁점이에요. 근데 다 불확정 개념으로 돼 있습니다. 20조 2항에 필요한 처분 기준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춰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해야 된다. 이렇게 원칙만 규정되어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죠.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입법기술적으로도. 그러나 원칙이 처분 기준의 설정 공표니까 최대한 구체적으로 공표해야 되겠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죠. 말씀드렸지만 너무 처분 기준을 촘촘하고 엄격하게 하면은 이게 입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수가 있습니다. 재량행위로 입법자의 의도하고 이 의도에 반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촘촘하게 엄격하게 정하는 것만이 능사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이미 그 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라면은 굳이 처분 기준의 설정 공표는 불필요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몇 개 안 되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죠? 처분 기준의 설정 공표 제도에 관한 통틀어서 몇 개 안 되는 판례 중에 하나가 주 19번에 있는 거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 행정권 내부에서의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훈령 예규로 정하면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론에서 공부했듯이 부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죠? 오히려 더 너무 충실하게 이행한 거죠. 자, 처분 기준 공표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입니다. 행정절차법 20조 2항에서는 예외적으로 처분 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당해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 기준을 공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시 불확정 개념이 들어가 있죠. 그죠? 지금 이 조문 자체가 불확정 개념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와 관련해서 공중인법에 따른 공중인가는 지역 사정과 공중 수요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성질상 처분 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대법원 판례 몇 개 안 됩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 기준의 법적 성질이죠. 만약에 훈령 예규로 정했으면은 행정규칙 형식이죠. 그죠? 훈령 예규로 처분 기준을 공표했으면은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했으면은, 불용을 했으면. 그러면은, 원래 시행규칙은 뭐예요? 불용은 법규명령이에요? 행정규칙이에요? 원칙이 뭐라고 그랬죠? 법규명령이죠? 근데 판례 때문에 제재적 처분 기준을 정할 때는 예외적으로 행정규칙이 된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처분 기준이 행정규칙으로 보여지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 크게 세 가지. 흔히 볼 수 있는 거, 훈령 예규, 그 다음에 불용으로 정한 제재적 처분 기준. 뭐 이 정도 되겠죠? 이러면은 행정규칙이니까 법원이 거기에 구속이 됩니까? 되지 않죠. 다만 존중은 해야겠죠. 그 다음에 법규명령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뭐 대통령령, 판례대로라면요. 대통령령이죠. 이러면 법원은 거기에서 구속되게 되고 그거를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길은 위헌 위법을 선언하는 경우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구속돼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처분 기준 설정 공표조에 대해 법적 효과입니다. 취소 사유냐 우선.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문제점이에요. 예.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어떤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 기준이 미리 설정 공표되지 않은 채 제재적 처분을 받았으니 위법하여 취소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으면 어떻게 하는 거냐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판례는 아직 없고요. 지금 대법원에 하나 큰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거 있다라는 거고, 학설은 먼저 처분 기준의 설정 공표 의무가 다른 절차상 하자와 마찬가지다. 즉 취소되어야 된다는 거죠.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구체적 처분의 하자가 되지 않아서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러면 뜻하지 않는 취소 사유가 막 엄청나게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절충적인 견해인데요. 모든 경우에 취소 사유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처분 기준의 설정 공표 의무가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인 처분과 관련하여 응축된 경우에는 그 의무 위반을 독립한 취소 사유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응축이 뭔지 잘 이해가 안 가죠. 저도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안 가는데 주 24번을 보면은 그 주장자가 홍준영 교수인데,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처분 기준의 설정 공표를 요구하였으나 행정청이 이에 응하지 않고 처분을 강행했다.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응축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판례는 아직까지 없고요. 일본의 하급심 판례 중에는 뭐 이제 처분 기준을 공표하지 않고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있긴 있는데, 일본에서도 뭐 하급심 판례니까 뭐 정설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거기도 아마 지금 최고재판소에 사건 하나가 계류되어 있는데 걔네는 워낙 느리거든요. 판결 선고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우리하고 다르게. 아마 우리가 먼저 날 것 같아요. 좀 기다리시면 여러분들 속이 조금 시원해질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처분 기준 설정 공표 청구권의 인정 여부입니다. 자, 행정절차법 20조에서요, 행정청에게 처분 기준의 설정 공표 의무를 부과했죠. 그걸 거꾸로 설정 공표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거는 좀 곤란하겠다. 그죠? 의무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권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설정 공표된 처분 기준과 달리 처분한 경우, 요거는 이제 사실은 설정 공표 의무와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은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위해서 조금 쟁점들이 있다라면은, 아까 처분 기준이 행정규칙이면은 법규성이 부인되니까, 그죠? 법원이 반드시 거기에 구속돼야 되는 건 아니고, 그죠? 행정청이 처분 기준하고 달리 처분을 했다고 해서 항상 위법한 건 아닌 거죠. 그죠? 그러나 처분 기준이 법규 명령이라고 해석이 되면은 그거는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구속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처분 기준이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처분 기준이 변경이 됐고 그것이 이제 법령이라면, 법규라면, 이러면은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들 제가 만났을 때 행정의 법원 측들 설명을 했잖아요. 그때 뭐하고 관련됩니까?
법령 개정과 신뢰보호 원칙과의 관계 문제죠. 이른바 부진정 소고기법에서의 문제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처분 기준의 해석 설명 요청. 제가 이제 설명 다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설명을 다 했고, 여러분들 과거에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은 아시는 거죠. 그죠? 자, 처분 기준의 해석 설명 요청권인데요. 이거는 처분 기준의 설정 공표 제도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부수적인 규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규정은 어떻게 됐냐면요. 당사자 등은 공표된 처분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지금 해석과 설명을 요청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슈하고 다른 거죠. 아까 얘기했던 거는 설정 공표해달라는 권리가 있느냐 이 문제고, 이거는 설정된 해석 기준을 처분 기준을 해석해달라 뭐 이런 거니까 다른 문제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지금 불확정 개념이 2번 들어갔다고 해야 되나요? 공표된 처분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렇게 2번이나 들어가서 그거를 핑계로 이제 해석 요청에 안 따를 수는 있겠네요. 그죠? 법령상 규정된 요건이 불명확한데 행정청의 방침이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아 있다. 그러면은 사실상 응하기가 쉽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행정청이 답변했어요. 답변했는데 다른 처분을 한 경우죠. 이거는 그야말로 신뢰보호 원칙에 관한 문제고, 그 설명은 그 답변이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건이 되겠네요. 그죠?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이 되겠죠. 근데 행정청이 단순히 원론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했다. 일반론만 답변을 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하기 어렵게 되겠죠. 자,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더라도 이익 형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2번째 테마 이유제시 제도입니다. 이유제시 제도. 자, 행정절차법 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해서 이유제시를 의무화했는데, 여기서 근거와 이유는 적용법조와 사실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거와 이유를 적용법조와 사실관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적용법조와 사실관계. 자, 그러면 이제 뒤에서 지금 이유제시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 뒤에서 이제 사전통지, 그러니까 의견청취 절차 중에 하나인 의견청취 절차의 부분 절차인 사전통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이유제시는요. 이유제시는 모든 처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사전통지는 의무부가 권익제한 처분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전통지는 사전이잖아요. 처분을 행하기 전에 하는 거잖아요. 이유제시는 처분과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처분의 이유제시 제도가 생략될 수 있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생략되더라도 당사자가 요청하면은 이유제시를 사후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사전통지하고 다른 점입니다. 그 다음에 또 구별해야 될 개념이 처분 사유거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행정쟁송법 시간에 조금 어려운 개념이 됩니다. 이 처분 사유. 행정쟁송법 시간에 뭐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강의를 할 예정인데, 이 처분 사유와 관련해서요. 이게 처분 이유하고 처분 사유가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겹칩니다. 그러나 관점에 따라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처분 이유라고 부르기도 하고 처분 사유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죠. 예컨대 아까 미성년자 한 명에게 소주 한 병을 팔아서, 그죠? 미성년자 한 명에게 소주 한 병을 팔아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근데 이 사람이 소주 한 병, 그 다음에 뭐 청소불량이 있어서 이 사람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 영업정지를요, 영업정지 처분 있잖아요. 영업정지 처분을 실체법적으로 이유 있게 하는 거는 두 가지잖아요. 그죠? 요 두 가지, 실체법적으로 이유 있게 하는 거를 우리는 처분 사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업정지 처분을 실체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를 우리는 처분 사유라고 부르고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할 때 행정청이 내세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까 적용법조하고 사실관계 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절차법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처분 이유라고 합니다. 따라서 처분 사유하고 처분 이유가 항상 같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경우에 같은 거죠. 대부분의 경우에 같겠죠. 그러나 예컨대 행정청이 이 두 가지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만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처분 사유하고 처분 이유하고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소주 한 병 판 것만 알고 있었어요. 행정청이 소주 한 병 판 것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청소불량한 것도 있었어요. 그러면 또 처분 사유하고 처분 이유가 달라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같은 개념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구별이 된다. 이게 같은 개념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대부분의 사례에서 겹쳐지지만 반드시 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게 제 견해입니다. 그래서 처분 이유를 사후적으로 보완하는 거를 우리는 이제 절차적 하자의 치유 부분에서 공부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절차적 하자의 치유 부분에서 공부했죠. 그 다음에 처분 사유를 소송 전에 내세웠던 처분 사유를 소송 전에 내세웠던 처분 사유를 소송 중에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처분 사유의 추가와 변경 문제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요거는 지금 강의해봤자 맥락이 안 맞으니까 2학기 때 행정쟁송법 시간에 다시 강의하도록 할 테니까 그때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유진 씨의 기능은 첫 번째 행정의 자기통제 기능이 있죠. 예. 자꾸 본인이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면서 글을 써보면, 그죠? 생각하지 못했던 걸 발견하게 되죠. 예, 그거는 이제 자기통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통제하는 거죠. 그 다음에 권리구제 기능이죠. 자, 이렇게 써주면은 행정처분을 할 때 행정청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근거로서 이거를 써주면은 당사자가 이런 이유로 해서 내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으니 이거를 방어해서 내가 소송을 제기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권리구제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 만족 기능인데 당에 내가 소주 한 병을 팔은 거를 행정청이 알고서 나한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벌을 받는 게 맞구나. 내가 나쁜 놈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당사자 만족 기능이 만족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행정결정을 명확하게 하는 기능이 있죠.
이런 네 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특히 소송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권리구제 기능이겠죠. 이 권리구제 기능을 좀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유 제시의 대상 방식 시기입니다. 일단 적용 대상은 모든 처분이다. 아까 사전 통지나 청문 의견 제출, 그 다음에 공청회와 같은 의견 청취 절차라고 하거든요. 의견 청취 절차는 권익 제한 의무 부과 처분에 적용되는 건데, 이 이유 제시는 모든 처분이다. 이유 제시가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더 중요하겠죠? 첫 번째,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80페이지입니다.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에 굳이 뭐 이유 제시할 필요 없겠죠. 그렇지만 제3조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좀 주의를 요하는 거고요. 또 부관을 붙인 경우도 또 주의를 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예컨대 뭐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뭐 지나가던 경찰이 담배꽁초 주워라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나? 얘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예. 하여간에 만약에 그런 처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 먹고 이유를 알려줘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예. 다음 세 번째,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 그죠. 뭐 예컨대 경찰관의 공무집행에 대해서 흉기를 들고서 막 급박하게 지금 막 위협을 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무기를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될 수가 있잖아요. 이유를 다 제시하고 총을 겨눌 수는 없잖아요. 그 사이 도망가겠네요. 아니면 찔르던가.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유 제시를 하기가 하지 않아도 되겠다. 자, 이유 제시의 방식과 시기입니다. 방식은 서명으로 해야 되는 건지 구술로 해야 되는 건지 행정절차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서면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은 행정청에게 부담이 될 거고요. 반대로 이제 그런 부담이 가는 건 맞지만 당사자한테는 명확하게 이유가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겠죠. 서면으로 하면. 뭐 제 생각에는 이 기왕에 지금 서면주의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처분을 할 때. 서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이유 제시도 서면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시기인데 시기는 보통은 처분 발령 당시에 하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석되고요. 아까 이유 제시에 예외 사유가 있었잖아요. 예외 사유에 해당하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내에 이유 제시를 요구하면 해줘야 됩니다. 자, 이유 제시 정도가 또 문제입니다. 얼마만큼 이유 제시를 해야 되느냐는 거죠. 아까 이유 제시가 적용법조하고 사실관계를 적용법조하고 사실관계죠. 적용법조와 사실관계를 제시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권리구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적용법조, 근거법령과 그죠? 법령과 사실관계인데 경우의 수가 그러면 몇 개가 나오겠네요, 그죠? 뭐 적용법조도 근거법령도 잘 제시되어 있고 사실관계도 잘 제시가 돼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근거법령이 기재가 안 돼 있고 사실관계는 기재되어 있고 근거법령은 기재되어 있는데 사실관계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근거법령하고 적용법조가 좀 불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좀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경우의 수가 4가지 정도가 되겠죠? 4가지 정도가 되겠죠? 자, 뭐 가장 바람직한 거는 이런 거죠. 바람직한 거는 적용법조하고 사실관계를 한번 딱 읽어보면은 바로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거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러기가
좀 어렵죠. 현실적으로 뭐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가 되겠죠. 예. 아니네요? 경우의 수가 하나 더 있네요? 두 개 다 제시 안 되는 경우가 있네요. 그죠? 예, 경우의 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두 개 다 제시 안 돼 있으면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게 이제 281페이지 마지막인데요. 근거법령하고 그에 해당하는 사실관계가 전혀 없다. 그러면 뭐 당연히 위법하겠죠. 예,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근거법령은 기재되어 있는데 그에 해당하는 사실관계가 없다. 근거법령은 기재되어 있는데 예, 사실관계 없다. 요 경우겠네요. 요 경우인데 요거는 원칙적으로는 위법한데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시면 근거 법령만 읽어보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경우가 간혹 있죠. 근거 법령만 읽어보면은 사실관계를 굳이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말하기가 좀 쉽지 않을 거다. 라는 취지입니다. 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근거법령에 나타난 것만으로도 당해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관계까지 당연히 알아볼 수 있다. 그래서 상대방이 불복 신청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위법하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례는 사실관계가 다양하다. 근거법령만으로는 어떤 사실관계가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이런 경우가 더 많겠죠. 근거법령의 내용이 개괄적 추상적이어서 그 적심만으로서는 당해 처분의 근거법령에 포섭되는 사실관계가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고요.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로는 말씀드렸다시피 근거법령에 의해서 그에 해당하는 사실관계가 명료하게 알 수 있는 경우죠. 그 해당하는 사례에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교재에 써놓은 거죠. 그 다음에 사실관계는 기재됐는데 근거법령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요건데요. 요 경우에는 좀 법원이 너그러운 것 같아요. 이 경우는 위법하다고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근거법령이나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는데 부실하게 기재된 경우. 이게 어렵죠. 그죠? 요까지는 그냥 뭐 거의 기계적으로 답을 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근데 이 근거법령이나 사실관계가 기재는 돼 있는데 부실하게 기재돼 있다.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한눈에 딱 알 수 있다. 한 번 읽어보면 딱 알 수 있다. 이게 가장 바람직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법에요. 아예 뭐뭐뭐 기재하라고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또 쉽죠. 법에 이유를 뭐뭐뭐를 특히 세법 같은 경우에 많이 있습니다. 세법에 뭐 과세율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쉽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어려워진다. 자, 부실하다고 해서 다 위법하다고 판례가 형성돼 있지 않습니다.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판례는 이유 제시 기능 4가지 중에서요. 4개의 이유 제시 기능 중에서 권리 구제 기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아까 설명을 해드렸죠. 그 관점에서 봅니다. 그래서 285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요. 자, 근거법령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당해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관계까지도 당연히 알 수 있는 경우. 그렇죠. 이건 이유재 씨가 아까 뭐냐? 요 경우인데 이 경우이긴 하지만은 뭐 제대로 다 이유 제시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안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거법령의 기재만으로도 사실관계를 알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처분 서명 등에 기재된 처분 사유가 다소 추상적이거나 함축적인 용어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 또는 처분의 전체 과정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서 불복 여부를 결정하고 불복 대상을 확정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경우. 자, 요 경우에 해당하긴 하는데
하긴 하지만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알 수 있다. 대략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됐고 내가 불복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뭐겠어요? 거부 처분의 경우죠. 거부 처분의 경우에는 자기가 신청서에 적용복지하고 사실관계를 자기가 쓰도록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죠? 신청서 써야 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거부기 때문에 그 거부 처분 서면에 다소 좀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죠? 왜냐면 자기가 이제 신청서에 상당 부분을 자기가 채운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당해 처분이 이루어진 과정에서 이미 구체적인 처분 사유와 그 근거가 제시되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 청문을 했어요. 청문을 했는데 청문 주재자가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적용법조도 뭐라고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처분 서면을 쓸 때에는 이유 제시가 부실하게 된 거죠. 이러면은 권리구제 기능을 크게 저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판례인 거죠. 요 세 가지 경우. 첫 번째 경우는 사실은 요건 아니지만 요거에 해당하는 거지만. 그 다음에 의견 청취 제도예요. 자, 의견 청취 제도. 의견 청취 절차란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거나 다수 국민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이의신청, 청문 또는 공청회 등 행정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혹시 있을지 모를 국민의 권리이익에 대한 위법 부당한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되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자, 의견 청취 절차가요. 행정 절차법에 보면은 세 개가 돼 있습니다. 세 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청문이에요. 청문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 공청회요.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 등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 그 다음에 세 번째, 의견 제출 절차입니다.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않는 절차.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들어보면은 의견 청취 절차의 원칙은 청문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죠? 물론 의견 청취 절차의 대표는 청문이지만 원칙은 청문이 아닙니다. 원칙은 의견 제출 절차예요. 약식 절차인 의견 제출 절차다. 그럼 여러분들이 의견 제출 절차가 이제 뭔지 잘 선뜻 안 들어오실 텐데 사실은 여러분들도 많이 해본 거예요. 예컨대 여러분들 운전하시는 분 중에서 과속을 하게 되면은 오잖아요? 올 때 사전 통지가 오죠? 올 때 맨 끝에 보면은 이렇게 네모박스 하나 만들어 놓고 하실 말씀 있으면은 하세요.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내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의견 제출 절차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의견 제출 절차. 자, 그런데 가장 이슈가 되는 건 청문이겠죠? 그러니까 청문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다. 자, 청문의 본질적인 의미는 실질적으로는 변론 기회의 보장이죠. 처분의 예비적인 상대방에 대한, 그죠? 변론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형식적으로는요. 행정청이 어떤 행정 처분을 하기 위한, 증거 수집 과정이잖아요. 사실이나, 주장이나 증거의 수집 과정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오늘날에 있어서 이 청문이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이 청문을 통해서 이 민주주의라든지 아니면 국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 등이 이루어진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폭 조금만 더 넓혀주시고요. 자, 청문의 대상입니다. 청문의 대상은 아까 의견 청취 절차의 대상이죠. 그죠? 똑같습니다.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다. 아까 이유 제시는 모든 처분이었는데
이 사전통지나 청문 또는 뭐 공청회 또는 아까 뭐죠? 의견 제출 절차의 대상은 당사자에게 의무부가 권익자 이렇게 이해하세요? 의무부가 권익자. 예, 그런 처분이다. 따라서 수익적 처분에 대해서는 이 청문의 대상이 아예 아닌 거죠. 청문의 대상에서 아예 탈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쟁적인 쟁점이 거부처분이죠. 자, 거부처분 그 자체로는, 그죠. 아직 권리가 침해됐다고 하기 어렵죠. 거부처분 그 자체로만 형식적으로 이해하면은 아직 권리가 침해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신청을 할 때 자기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을 기대하고 신청을 하지,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권익이 제한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거부 처분에 대해서 권익 제한 의무부가 처분이냐, 즉 청문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냐에 관해서 견해가 나뉘는 거죠. 소극설하고 적극설이 있습니다. 뭐 소극설은 이 신청과 거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미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행정청하고 신청자 사이에 이미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적극설은 이제 그 실질적인 효과가 권익 제한이니 그 청문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고요. 판례는 거부 처분은 이 청문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판례입니다. 근데 묘하게도요. 독일에서의 학설은 적극설인데 독일 행정법원의 연방행정법원의 판례는 우리 대법원 판례와 같이 소극설이에요. 재밌어요? 네. 묘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적용의 범위입니다. 아까 뭐 일단 권익 제한 의무부가 처분해야 되고 수익적 처분은 안 되고 거부 처분도 판례대로 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적용 범위로 봤을 때 우선 행정절차법에 적용 대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행정절차법에 적용 대상이 돼야 된다. 두 번째, 청문을 거쳐야 하는 경우로 행정절차법 22조 제1항에서 어떤 게 있냐면요.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허가 등의 취소 처분 등으로서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두 번째의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크게 뭐 쟁점이 되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법령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당연히 청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인허가 등 처분으로서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입니다. 요거가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2012년 10월 20일 날, 2012년 10월 20일 날 행정절차법이 개정될 때 들어온 조문입니다.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 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의 설립 허가의 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은 행정청이 산전 통지를 할 때 의견 제출 기한을 주거든요. 그 기간 내에 청문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반드시 청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건 당연히. 그 다음에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 박탈의 신분 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의 설립 허가의 취소, 이 세 가지 처분의 경우에는 신청 기간,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신청한 경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작년 말에 행정절차법이 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는데 이건 뭐 청문회 관한 건 아닌데, 공청회에 관해서는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공청회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여기서도 신청권이 신설이 됐는데 어떻게 규정이 돼 있냐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요거는 좀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예. 아직 대통령령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게 뭔지는 설명 못 하겠습니다만은, 법률은 일단 이렇게 개정이 됐고 6월 10 며칠 날, 내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는 이거는 뭐 청문을 안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청문회 의견 청취 절차에 예외 사유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사전 통지의 예외 사유이기 때문에 사전 통지를 안 하면은 뭐 의견 청취도 안 하는 거죠. 그런 게 3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견 청취 예외 사유 하나 합쳐서 4가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의견 청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유 4가지. 첫 번째,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두 번째,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사자의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이 4가지의 경우에는 청문 절차뿐만 아니라 의견 청취 절차를 안 해도 되는 경우입니다. 자,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거. 가급적 엄격히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시행령 13조 1호에서는 그걸 예시하고 있는데요. 급박한 유해의 방지 및 제거 등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라고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유,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있죠. 시행령 13조 2호에 그거를 예시하고 있고요.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 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예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 처분이 있어야 되죠. 재량이 없어야 되는 거죠. 재량이 없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재판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국법시대의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서 행정절차법 13조 제3호에서 제5호까지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전체적으로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엄격히 해석해야 된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죠. 즉, 청문의 예외 사유를 되도록이면은 적게 인정하겠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되도록이면 청문의 대상을 넓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판례를 몇 개를 소개해 드리면은 행정청에 위반 사실을 시인했거나 행정청에 대해서 이미 이제 위반 사실을 시인했어요. 시인하거나 사전 통지 이전에 뭐 미리 의견을 다 진술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청문을 걸을 수는 없겠다라는 거죠. 또는 의견 청취 절차를 걸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처분의 상대방에 대해서 청문 통지서가 반송됐거나 아니면 처분의 상대방이 청문 일시에 불출석가 있던 이유로 청문도 실시하지 않고 골석이라도 진행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안 하고서 그냥 끝냈다. 또는 행정지도 방식에 의해서 사전 고지를 했다거나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거죠. 상대방이 약속한 것도 안 돼요. 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면은 상대방이 그거를 이용해서 뭐 더 많은 돈을 요구한다거나 이렇다고 해서 청문을 안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사유, 당사자가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이 경우에는 신속한 처분이 있죠. 행정의 능률을 염두에 둔 거죠. 뭐 상대방이 다 인정했는데 굳이 뭐 청문할 필요 없지 않겠느냐 뭐 이런 사고방식인 거죠. 따라서 이것도 엄격히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판례 중에는요, 이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관해서 여러 협약을 체결한단 말입니다. 협약을 체결하는데 그 협약 체결 중에 그 나중에 청문가 같은 거를 배제하는 청문 배제 규정을 뒀다라고 한다면은 그걸 기화로 청문 안 하면은 안 해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청문 배제 조항을 두는 거를 막지 못한다는 거죠. 아주 합리적인 판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밖의 경우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게 청문회 예외 사유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더라도 걸석으로라도 청문을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청문회 절차예요. 청문회 절차는 몇몇 개를 빼고는 굉장히 기술적인 거라서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처분의 사전 통지. 자, 처분의 사전 통지는 청문회 제목,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 방법, 의견 제출 기간의 명칭과 주소, 의견 제출 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판례는 이게 의견 청취 절차의 시작점이잖아요. 그래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엄격하게 해석한다. 자, 사전 청지의 상대방은 누구냐? 이 처분의 상대방일 텐데, 이것도 판례는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처분의 직접 상대방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영업지위 신고 수리 처분인 경우에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정절차법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종전의 영업자에게도. 그 다음에 사실상 영업을 양수하는 자에게 청문기회를 줬다고 하더라도 명의상의 허가자에게 청문기회를 사전 통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서면에 의한 통지여야 되고요. 서면에 의한 통지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295페이지인데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의견 제출 기한이요. 작년 12월 이전에는 상당한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작년 12월 달에 개정이 돼서 10일 이상이다. 요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죠. 10일 이상. 아까 사전 통지의 생략 세 가지 경우 얘기했고요. 청문 주재자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청문 주재자가요. 행정청의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속 직원이 청문 주재자가 됐다고 해서 그 자체로 위법하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우리는 이제 소송에 익숙해서 이렇게 되면은 뭐 제척 사유나 뭐 회피 사유나 뭐 기피 사유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행정절차법은 소속 직원도 청문 주재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요거를 약간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296페이지입니다. 그런데 2019년 12월 10일 날 개정이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이 많았겠죠? 이 조문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개정이 됐냐? 해당 처분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소속하는 소속 직원은 해당 처분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소속 직원은 청문 주재자가 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소속 직원 중에서 처리하는 부서에 해당하는 직원은 다시 또 안 되는 걸로. 다는 아니고요. 소속 직원 다는 아니고, 네? 그 해당 부서에 소속하는 사람은 아니게 되는 거예요. 헷갈리나요?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최근에 개정된 거니까, 그죠? 객관식 시험 같은 거에 낼 수는 있겠죠, 그죠? 뭐 응용해서 또 시험도 낼 수 있겠네요. 뭐 사례형이나 기록형으로, 그죠? 청문회 진행 절차입니다. 청문회 통지는 아까 10일 전이라고 그랬고요.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도달에 관한 설명은 이미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98페이지로 가서 청문 절차에 계신데, 청문 주재자가 처분의 내용이나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한 설명은 잘못했다 또는 누락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중대한 하자라고 봐야 되겠죠. 절차상의 하자. 그래서 취소 사유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청문 자체의 하자라고 봐서, 다만 이제 4월 그 과정에서 설명이 됐고
뭐 변경하는 자료를 냈다라고 하면은 치유가 됐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청문 주제제가 법적인 근거를 잘못 제시했어요. 이 경우는 또 어떨까요? 이 경우를 일률적으로 다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재량행위인데 기속행위라고 생각하고서 청문을 주재하면은 좀 문제가 되겠죠. 왜냐면은 이 처분의 요건뿐만 아니라 그죠? 재량 요소에 대해서도 변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변명을 못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요거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청문회 진행, 뭐 청문 종결, 뭐 이런 거 그냥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설명할 건 없고요. 그 299페이지에 청문 결과와 처분과의 관계입니다. 반드시 행정청이 청문 결과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절차적 하자의 독자성 여부부터 해서 다음 주에 이제 앞에 절차적 하자의 독자성 여부는 중요하니까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뭐 그렇게 설명할 게 많지는 않아요. 나중에 이제 정보공개법 부분은 조금 자세히 설명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이어서 이어지는 행정상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서도 앞부분의 이론적인 부분은 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 뒤로 갈수록은 뭐 기술적인 것들이라서 그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